네, 이제 이 계층의 어떤 그 네트워크 예로서 랜의 특징과 규격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랜이라는 게 연결이 돼서 인터넷이 된 거니까요. 랜은 이 계층까지만 존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랜의 계층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이 사실 저건 되게 통합적인 용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랜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더넷, 토큰링, 토큰버스, 와이파이, 뭐 아니 무선 펜 이런 것도 랜의 일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는요, 이런 토큰링이나 토큰버스 이런 것들은 다 사장이 되고 이더넷만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설정하다 보면은 랜을 이더넷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혹은 뭐 기가비트 이더넷 이런 식으로 칭하죠. 그러니까 이더넷이 정확한 그 어떤 그 정확히 얘기하면 이더넷이 뭡니까? 제품 이름입니다. 이더넷은 원래는 정확하게는 이 랜이 그거를 총괄하는 용어가 되고 그렇죠. 제품 이름인데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이더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뭐 우리 윈도우 같은 OS도 이더넷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제 요거 이렇게 랜 계층에 대해서 이더넷하고 토큰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이제 오버뷰를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레임의 각 필드.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떤 데이터가 있고 앞에 헤더가 있을 텐데 헤더가 이렇게 잘게 여러 개의 필드로 나누어져. 필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각 필드가 어떤 것이 있고 이거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필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오류 제어를 위한 거다. 오류 제어 필드. 이거는 뭐 흐름 제어 필드. 뭐 이렇게 있겠죠. 그 즉 이 계층에 해당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을 명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어떤 제어 비트들이 쭉 있게 되는데요. 그 제어 비트들의 모음을 우리가 헤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어 비트 각각을 이제 필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이 챕터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7.1 랜 계층입니다. 랜은 어떠한 계층으로 나누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랜은 이제 네트워크 내부에서의 어떤 데이터 통신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 3계층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없어요. 이건 네트워크 계층은 없어요. 근데 여기 네트워크 계층이 올라와 있긴 하네요. 이게 네트워크 계층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접속하려면은 이 3계층 이상의 레이어를 갖다가 올려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랜의 정확한 표준, 그러니까 랜에서 얘기하는 프로토콜은 2계층 이하밖에 없습니다. 3계층 이상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TCP/IP에 해당하는 인터넷의 프로토콜이 저 2계층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계층 분류해 보면 여기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1인 것 같습니다. 1의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요. 2계층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고요. 3계층이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 있습니다. 이거에 어떻게 대응되냐면 랜의 계층이 일반적인 물리 계층에 대응되는 물리 계층은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 물리 계층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로 구성이죠. 선로를 구성하고 그 선로에 신호 처리를 통해서 1010 데이터를 어떻게 실을 거냐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물리 계층에. 그쵸? 예. 그 다음에 2계층을 보겠습니다. 자, 2계층을 보면 일반적으로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이 랜에서는 2계층이 두 개의 서브 레이어, 부계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할 때 첫 번째 프레이밍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에러 컨트롤,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로우 컨트롤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 세 개의 기능은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요 매개 랜의 부계층 중에 논리 연결 제어 계층. 자, 이제 LLC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로지컬 링크 컨트롤 계층입니다. 논리적인 연결 제어 계층이라는 부계층이 있는데 그 부계층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계층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프레이밍,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을 이 LLC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매체 접근 제어라고 하는 요거 맥이라고 부르는데요. 맥은 미디어 억세스 컨트롤입니다. 약자가. 그러니까 미디엄에 어떤 접근을 할 때 그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매체에 접근할 때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요거는 여기서 주로 행해지는 일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중 접속입니다. 다중 접속. 다중 접속이라는 게 다중 사용자가 하나의 매체를 어떻게 공유할 거냐의 문제였죠. 그 전에 우리가 다중 접속을 할 때 TDMA, CDMA, FDMA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랜에서는 뭘 이용하냐면요. TDMA를 이용합니다. TDMA를 이용하는데 TDMA 구체적으로는 TDMA가 아니라 CSMA CD를 이용하게 돼. 나중에 이거 얘기할 겁니다. CSMA CD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이걸 얘기할 건데요. 어쨌든 이 방식의 다중 접속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에서 또 결정하는 게 뭐냐면, 다중 접속이 되려면 맥 어드레스라는 걸 고려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주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2계층에서의 주소가 맥 어드레스, 3계층의 주소가 IP 어드레스, 4계층이 포트 어드레스, 그 다음에 5계층이 뭐 인터넷 메일 어드레스나 아니면은 그 홈페이지 어드레스, 그죠? HTTP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 맥 어드레스는 뭐냐면요. 주소예요. 주소를 지정해야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통신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런데 맥 어드레스는 뭐냐? 랜 네트워크 내부에서의 어드레스다. 만약에 랜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3계층 이상의 네트워크 계층이 올라와야 되고, 여기서 쓰이는 IP 어드레스가 할당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외부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모든 랜이 전부 다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요 3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이 랜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랜의 3계층 이상은 없어. IP 어드레스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온 거죠. 소프트웨어로 얹은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맥 어드레스라는 게 필요하다. 이걸 이용해서 CSMA CD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다중 사용자가 하나의 매체를 공유하게 되는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또 두 번째로 맥에서 정의하는 어떤 기술들이 토폴로지라는 게 있어요. 토폴로지. 우리가 이제 랜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랜은 이더넷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큰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이더넷도 있고 토큰링도 있고 토큰버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이더넷으로 다 통합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토큰링을 구성하는 네트워크가 랜이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과거서부터 써온 어떤 집단에서는 토큰링을 지금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더넷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랜이라고 안 부르고요. 이더넷이라고 불러요.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더넷이 이퀄 랜이 돼버렸어요. 근데 옛날에는 랜은 이더넷도 있고 토큰링도 있고 토큰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냐면 토폴로지에 의해서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스 형태로 여기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이 호스트가 있는 거죠. 호스트가 이렇게 구성되면은 이게 이제 이더넷이 되고요. 토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형의 형태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뽑죠. 이렇게 단자를 뽑죠. 그리고 호스트가 여기 이제 원 주위로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런 형태죠. 이런 게 이제 링이잖아요. 토큰링. 그러니까 이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랜의 종류가 구분이 됐었습니다. 이 형태에 따라서 미디어 억세스 컨트롤에서 다중 접속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에러 컨트롤이나 플로우 컨트롤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토폴로지에 따라서 요 몇 계층에서 이제 그 랜의 종류를 구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맥에서 주로 하는 일은 다중 접속하고 토폴로지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이 맥이라고 하는 건 실제 다중 접속은 제가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1계층의 기술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앞에 CDMA, TDMA, FDMA를 1계층의 기술로 설명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랜에서는 그게 2계층으로 올라와 있다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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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뭐 반드시 이건 무조건 2계층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특별하게 요 맥이 랜에서는 2계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동통신이나 다른 쪽에서는 그게 물리계층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계층 구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맥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말들을 읽어볼게요. 렌의 계층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가 되는데 논리 연결 제어 LLC 계층이 있다.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프레이밍,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이런 거를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 되고요. 매체 접근 제어는 다중 접속 혹은 토폴로지 이런 것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매체 접근 제어 계층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랜이라는 건 아주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던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하는 어떤 통신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를 해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장비를 파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쓰리컴도 있고 루슨트도 있고 종류가 뭐 너무너무 많죠. 뭐 사다못해 우리 시중에서 파는 AP 그러니까 와이파이 AP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기. 공유기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 공유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는 어떤 것을 준수하게끔 하느냐? IEEE에서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어요. 표준 문서. 반드시 그 표준 문서에 부합하게끔 장비를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 회사에서 만든 어떤 와이파이하고 B 회사에서 만든 와이파이하고 서로 연결이 가능해야지 이게 연결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정하는 거고 그 프로토콜을 쭉 문서에다가 정리를 다 해놓은 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스탠다드. 표준, 스탠다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스탠다드를 잘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표준에 우리와 관련된 특허 기술이나 뭐 우리 회사와 관련된 아주 주요 기술 이런 것들을 표준에 잘 넣어 놓으면 특허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들이 어마어마하고요.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특히 이제 무선 이동 통신 거기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박사들이 저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랜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이 어디냐면 IEEE입니다. IEEE. 이게 뭐냐면 Institute of 일렉트로닉인지 일렉트릭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렉트로닉 and 일렉트리컬 그 다음에 엔지니어 이게 뭐냐면 전자전기 기술자들의 어떤 그 학회 이런 얘기예요. 학회 인스티튜트 학교나 학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IEEE라는 데서 전 세계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표준화를 정했습니다. 랜에 관련한 표준화. 그 표준화를 정한 다음에 L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 번호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서 번호가 뭐냐면 802.2입니다. 맥 같은 경우에는 802.3이에요. 3부터 802.2까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더넷이냐 토큰 링이냐 아니면 토큰 버스냐 종류가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정의를 하는 거죠. 다 정의를 해서 803.부터 802.2까지 802.3부터 2까지 굉장히 많은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에는 모두 포함되냐면 무선 랜도 포함되고요. 와이파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선 펜, 블루투스 같은 거 이런 거 내지는 뭐 직비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마다 문서 번호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 그런 그 시스템들은 맥만 다르고 LLC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LC에서의 기능들은 모든 랜들이 그러니까 랜과 관련된 모든 표준들은 LLC는 대부분 다 유사하고 맥이 달라진다는 거죠. 맥. 어떻게 내가 다중사용자가 매체에 접속할 거냐 그 시스템의 토폴로지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요런 형태만 다르지 LLC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LLC는 802.2라는 문서 하나로 정의되어 있어요. 하나로 정의되어 있고 맥은 문서가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여기 대표적인 문서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서를 이제
번호를 제가 문서 번호라고 표현했는데 그 문서 번호를 담당하는 또 어떤 섹션들이 있어요. 섹션들이 있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기술자들이 거기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 문서 번호에 대해서 하나 좀 얘기를 하면 80.1은 랜에 대한 개관이고요. 80.2가 LLC입니다. 로지컬 링크 컨트롤. 여기서 주로 하는 거는 프레이밍하고 프레임 처리, 그 다음에 오류 제어, 그 다음에 뭐죠? 플로우 컨트롤,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규정되어 있는 그런 문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802.3이 바로 이더넷입니다. 왜냐면 이더넷이 가장 처음에 나왔던 어떤 그 랜의 표준이기 때문에 이더넷은 802.3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건 다 맥에 대한 내용이겠죠, 맥. 그 다음에 토큰 버스는 형태가 토폴로지가 다른 거죠, 이더넷이랑은. 예, 보통 이제 이더넷은 버스 형태인데 토큰 버스는 이제 토큰 원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버스인데 이것도 이제 버스 형태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토큰을 사용하는 어떤 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넷이랑 좀 달라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건 스킵하겠는데 어쨌든 또 토큰 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형의 형태죠. 원형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뽑아 쓰는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토큰 링입니다. 호스트가 여기마다 달려 있겠죠. 그렇죠? 문서 번호는 그렇다. 표가 더 있는데요. 뭐 802.6 같은 경우에 DQDB 이것도 이제 이제 좀 무선 랜보다는 맨에 가까워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가까운데 어쨌든 그런 표준들 여기 정의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요게 있네. 802.11. 요게 이제 무선 랜 와이파이 얘기입니다. 와이파이는 전부 다 이 문서 번호로 이제 와이파이 표준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802.11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1 뭐 G도 있고 N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쭉 표준 문서가. 그 다음에 조금 알아야 될 게, 80.15. 이게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그래서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블루투스나 직비나 RFID들의 표준은 80.15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0.16이 있어요. 이건 와이어리스 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와이브로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 와이맥스. 이게 다 뭐냐면은 이동 중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3G, 4G 나오면서 사장됐죠. 옛날엔 이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거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굉장히 있었고, 근데 표준도 잘 만들어지고 제품도 나왔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3G, 4G, 아이폰 이런 거 나오면서 이거 전부 다 사장.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들 중에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 되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어쨌든 802.2만 요게 LLC고 802.3부터는 다 맥에 대한 거다. 여기서부터 2까지는 2까지는 전부 다 맥에 대한 거다. 맥. 요거는 서로 다른 표준을 갖고 있지만 LLC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표준. 이 밑에 하부 랜의 종류가 뭐냐에 상관없이 LLC는 동일한 형태의 LLC 하나만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각각의 부계층의 역할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LLC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프레이밍,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이죠. 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요. 이제 이 플로우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에러 컨트롤 이거죠, 이거. 플로우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연결형, 연결형, 그 다음에 비연결 확인형 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연결형이라는 거는요, 플로우 컨트롤 안 하는 거예요. ACK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더넷이 실제로 ACK를 하지 않습니다. 플로우 컨트롤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더넷이라는 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꼬임상선을 통해서 신호를 전송하지만 에러가 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아. 또 에러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에러 나는 거는 우리는 지금 2계층 1, 2, 3, 4 중에 2계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4계층의 TCP 여기가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인데 거기서 쓰이는 TCP 프로토콜에서도
에러가 났을 때 저거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TCP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계층에서 커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더넷에서 굳이 ACK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더넷에서는 ACK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서비스를 비연결형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근데 그 전에 이더넷 전에요. HDLC라는 프로토콜이 또 있었어요. 저건 뭐냐면 이더넷 이전에 어떤 그 랜 비슷한 형태의 어떤 망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 없죠. 거의 없죠, 지금. 네, HDLC는 다 걷어냈고 지금은 다 이더넷으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에러가 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플로우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우 컨트롤 하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 방식을 연결형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스탑 앤 웨이트 ARQ, 이건 굉장히 좀 지루한 거잖아요. 1대1 접속해서 그냥 보내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비연결 확인형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건 거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이해하면 되냐면 비연결형이냐 연결형이냐. 연결형은 플로우 컨트롤 하는 거고 비연결형은 플로우 컨트롤 안 하는 거다. 그럼 안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고, 혹시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4계층에서 해결한다. 4계층의 TCP에서 충분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처럼 신뢰성이 좀 낮았던 HDLC 같은 경우에는 연결형 서비스를 구성해서 플로우 컨트롤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개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계층의 역할은 첫 번째 프레임 송수신 방식을 지정하겠다. 이게 바로 요 방식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걸 연결형으로 할 거냐 비연결형으로 할 거냐. 그래서 두 노드를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에러 컨트롤은 프레임을 에러 없이 전달하면서도 프레임 전송률을 높이는 거다. 에러 컨트롤을 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재전송 요구하는 거죠. 그 재전송을 요구하는 게 나크를 전송하는 게 재전송을 요구하는 거라고 했죠. 또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프레임의 에러 정정 능력을 확보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재전송할 필요도 없이 그 수신받은 비트들을 에러 코렉션을 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레임 전송률이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 연결 서비스의 유지 관리를 하는 거다. 결론적으로 LL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플로우 컨트롤하고 에러 컨트롤.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 시스템이. 그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맥 9계층의 역할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중화, 다중접속, 그 다음에 토폴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이더넷에 쓰이는 다중접속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CSMA CD. 근데 이게 CSMA CD가 설명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방식을 이용해서 다중접속을 하게 됩니다. CSMA CD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랜 이름이 토큰 링인 것은 토폴로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링 형태라고. 링 토큰 링이니까 원형으로 돼 있고 호스트들이 원형에서 이렇게 탭을 뽑아 쓰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토큰 링에서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지금 설명하기보단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토큰 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은 과거에는 이더넷이 이런 버스 형태였어요. 이런 거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 게이트웨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뭡니까 액세스 포인트 이런 쪽에 여기에 이렇게 스타형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냥 한 가닥씩 이렇게 이런 것들을 스타형이라 불러. 스타 토폴로지. 과거에는 버스였어요. 근데 이게 형태가 바뀌었고 지금은 스타 토폴로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형태가 별 형태다. 사용하는 프로토콜, 다중접속 프로토콜은 토큰링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이용해서 토큰을 돌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미디어 매체를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따 토큰링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SMA CD는 경쟁 방식입니다.
일단 보내보는 거예요. 보내봐서 충돌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얘기하려면 얘기할 게 많으니까 어쨌든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다중 접속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이따가 이제 저 충돌 방식하고 토큰링은 예약 방식인데요. 예약 방식이냐 경쟁 방식이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돌 처리 방식은 예약을 통한 충돌 차단, 경쟁 방식은 충돌 허용 후에 나중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사후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요겁니다. 이더넷. 이더넷은 별 형태, 스타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CSMA CD라는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경쟁 방식, 요 CSMA CD는 경쟁 방식으로 충돌을 처리한다 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따가 이제 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모든 노드들은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하는 모든 노드들은 맥 주소와 IP 주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IP 주소를 로지컬 어드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맥을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 맥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기기 제조사에서 할당하는 거죠. 그런 주소고요. 그래서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변경할 수가 없고요.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IP 주소를 할당받아서 조직으로부터 할당받아서 내가 내 호스트에다가 그 IP 주소를 쳐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드물죠. 요즘은 다 공유기를 이용해서 DHCP로 그냥 연결만 하면 바로 IP 주소가 할당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부분. 어쨌든 그렇게 두 개의 주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IP 주소는 랜과 랜 사이,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IP 주소가 필요한 거고, 맥 주소는 뭐냐? 랜 내부에서 데이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죠? 그거를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맥 주소의 길이는 6바이트짜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물리적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3, 3, 이게 다 16진수입니다. 그럼 4비트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12개의 4비트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8 48비트죠. 48비트고 이걸 8로 나누면 6이죠. 6바이트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6바이트짜리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바이트죠. 요거 두 개, 숫자 두 개씩 한 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 5, 6 이렇게 6개의 바이트로 보통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맥 주소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바꿀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물리적 주소라고 부릅니다. 모든 통신기기는 맥 주소와 IP 주소를 같이 갖고 있고요. 이제 IP 컨피그를 통해서 여기 이제 내 기기의 이더넷 주소를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 이더넷 어댑터죠, 어댑터. 네. 거기 주소를 볼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인텔 이더넷 커넥션 이거는 이제 장비의 이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맥 주소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DHCP를 사용하고 있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동 구성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DHCP니까 IP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로컬 IP 주소 해갖고 이 IP6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IPv4 요 주소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나에게 할당된 그런 로컬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IP 주소와 맥 주소 차이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계층을 부계층으로 구분을 해서 두 개의 부계층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시 네트워크들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여기선 대표적으로 이더넷하고 토큰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더넷도 역시 마찬가지로 맥 계층이 있고 LLC 계층이 있고요. 토큰링도 맥 계층이 있고 LLC 계층이 있는데 이더넷과 토큰링은 맥 계층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이더넷은 토폴로지가 이런 식으로 버스 형태거나 이 버스 형태거나 스타 형태고 그 다음에 토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형 토큰 링 형태죠. 링 형태. 그러니까 맥 프로토콜도 다르다고 그랬죠. 이더넷 같은 경우는 CSMA CD, 토큰링 같은 경우에는 토큰링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이 다르다는 거예요.
토폴로지가 다르니까 맥도 다른 거죠. 맥이라는 게 이제 다중접속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LLC는 동일합니다. LLC. 그죠? LLC. 그래서 요 하부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건 요 하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LLC는 어차피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하는 방법은 유사하기 때문에. 자, 이더넷은 IEEE 문서 표준이 802.3입니다. 3이고 이 이더넷의 이더 이게 에테르입니다. 에테르. 에테르넷 이렇게 되는 에테르넷이 합쳐진 거죠. 에테르는 뭐냐면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빛이 매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빛은 매질이 있나요, 없나요? 빛은 매질이 없어요. 파동 중에 매질이 없는 유일한 게 빛이에요. 근데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파동인데 빛이 파동이라면 매질이 있어야지 왜 매질이 없냐?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과거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테르의 존재성에 대해서 계속 실험으로 확인을 했죠. 근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은 매질이 없구나라고 다시 새롭게 알게 된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요 에테르를 이건 빛의 매질이다. 그러니까 에테르넷 그러면은 빛의 매질처럼 빛이 마치 전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정보가 전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네트워크라는 의미에서 에테르넷, 영어로는 이더넷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더넷은 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술 규격이다. 지금 현재는 그냥 다죠, 다. 랜이 이퀄 이더넷이죠, 지금은. 왜냐하면 토큰링이나 토큰버스라는 게 지금 거의 다 사장이 돼버렸으니까. 네. 초기에는 버스 형태, 토폴로지가 버스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스타 형태로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 스타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요즘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연결을 담당하는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허브라고 부릅니다. 허브. 이 허브는 우리 이장에서인가요? 그 네트워크 장비 중에 허브는 몇 개층 장비였습니까? 네, 1계층 장비입니다. 1계층. 그러니까 얘는 1계층밖에 없어요. 절대 여기서 이제 뭔가를 뭘 보내면 그걸 뭐 까보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그냥 허브, 그냥 물리적으로 연결만 할 뿐이라고. 예, 1계층 장비입니다. 그래서 각 호스트를 유선으로 연결하는 장치를 허브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거를 허브가 무선으로 된 게 와이파이인 거예요. 허브가 무선으로 뭐 개발이 된 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진 게 그게 와이파이가 된 거고, 그 와이파이를 담당하는 와이파이 연결을 담당하는 허브를 무선 허브 또는 무선 공유기라고 지금 우리는 부르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실질적으로 무선 허브는 1계층만 있지는 않아요. 2계층, 3계층, 2계층까지 다 존재하죠. 심지어. 무선 허브는 2계층까지 실제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허브를 계층으로 구분하자고 하면 보통 1계층 장비로 구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매체 접근 제어 방식, 우리가 이제 매체 접근 제어 방식, 이제 그걸 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맥은 TDMA, 또 CDMA, 또 FDMA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네트워크에서의 맥 방식은 TDMA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TDMA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형을 하죠. 변형한 하나의 변형체 중에 하나가 바로 CSMA CD입니다. CSMA CD. 그러니까 CSMA CD는 TDMA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캐리어 센스 멀티플 억세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캐리어라고 하는 건 캐리어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정보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면 여기다 코사인 2파이 FCT를 이렇게 보낸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코사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이렇게 되는 효과다.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 안에서 코사인이 이렇게 스윙하는 이제 AM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보 신호를 실어 나르는 어떻게 보면 운반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 신호는 사람이고요. 이 코사인 신호, 그러니까 캐리어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사람을 실어 보내는 거죠. 정보를 실어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럴 경우 이제 요 코사인을 캐리어라고 하는데요. 캐리어를 센싱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누군가 정보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걸 갖다가 감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누군가 정보 신호를 보내는 거가 아닌지 감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호스트가 하나, 둘, 6개가 이제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죠, 이거. 패킷이 아니라 2계층이니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을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면 요놈이나 요놈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여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걸 스누핑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선로상에서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갖다가 스누핑, 듣고 있다는 거죠. 자, 듣는 건 실제로 어떻게 들을까요? 여기서 뭔가 정보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는 거는 전압 레벨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원래 0V여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보내지 않으면 선로상의 전압 레벨이 0V여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일정 볼트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누군가 정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볼티지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 입장에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스누핑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보내는 신호가 전혀 없더라. 캐리어가 감지가 안 되더라. 캐리어 센스가 안 되더라. 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비로소 내가 보낼 거 뭐 어떤 프레임이 있으면 프레임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게 프레임을 보내면 이 선로 모두에 이렇게 쫙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럼 이 프레임은 실제로 얘한테도 도착하고 얘한테도 다 도착합니다. 다 도착하는데 자기 목적지 주소를 까봐서 이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를 까봐서 내 주소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 주소면 받아들이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스누핑을 한다. 스누핑을 통해서 지금 선로상에 누군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지를 캐리어 센스를 해서 만약에 센싱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보내고 있는 증거기 때문에 내가 내 프레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호스트에 다 도착을 한다. 다 도착을 하지만 각각의 호스트들이 다 그 프레임을 까보죠. 까봐서 목적지 주소가 자기 게 아니라면 버리고 목적지 주소가 자기 거라면 가져오는 거죠. 즉 이 프레임 내에는 목적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발신지 주소도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스킴이라면, 이런 구조라면 선을 사용하지 않을 때 호스트들이 경쟁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내는 놈이 장땡이야. 왜냐하면 내가 먼저 보내면 다른 사람은 계속 호스트들은 계속 스누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로상에 어떤 데이터가 전송되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서 보내지 않을 때만 전송을 하게 되니까 무조건 먼저 보내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을 캐리어 센스 멀티플 억세스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C 분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주파수를 분할한 것도 아니고 코드를 분할을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분할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TDMA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컬리전 디텍션, 컬리전이라는 건 충돌입니다. 충돌을 디텍션, 검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충돌 검출에 대한 얘기는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지금 현재는 캐리어 센싱에서 멀티플 억세스 하는 것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표는 컬리전 디텍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컬리전이 발생했을 때 그걸 디텍션을 해서 충돌이 발생하면 일정 시간 딜레이를 시킨 다음에 재전송을 하는 거거든요. 핵심은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스누핑을 이걸 하고 있었어요. 스누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내는 신호, 전압 레벨이 0이었어. 그럼 보내는 신호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내가 보내고자 하는 프레임을 딱 올렸습니다. 선로에, 버스에 딱 올렸어요. 올렸는데 마침 얘가 이걸 보내기 딱 직전에 이 호스트도 계속 스누핑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그때 요걸 딱 또 내 프레임을 갖다가 선로에 올렸어.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호스트가 그 자기 자신의 프레임을 선로에 올리기 바로 직전, 야 이제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딱 직전에 얘도 스누핑을 해서 감지를 해서 비어 있으니까 바로 올릴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발생하죠? 네, 충돌이 발생합니다. 자, 신호가 시간축에서 겹쳐버리기 때문에 동일 시간에 겹쳐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네, 아무런 신호도 데이터도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나갖고 검출을 했을 때 완전히 에러가 그냥 다 깨진 그런 신호가 검출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이 처리,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처리하는 방식, 그게 바로 콜리전
디텍션인 겁니다. 디텍션은 이제 됐어요. 충돌이 됐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스누핑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스누핑은. 그래서 내가 프레임을 보낸 다음에도 계속 스누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어떤 전압 레벨이 없는지를 스누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보냈는데 얘가 이렇게 보내면 두 개의 신호 레벨이 겹치겠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가 없을 때는 아예 0V고요. 내 신호를 보낼 때는 예를 들어 5V고요. 저렇게 충돌이 났을 때는 막 10V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난 5V로 보냈는데 실제 요 레벨 저기 선로에서 검출되는 전압 레벨이 막 10V까지 올라가. 그럼 이거 충돌 난 거네 라고 감지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어떤 다른 놈이 동시에 신호를 전송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얘도 이제 결국 얘도 감지를 하고 얘도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둘 다 데이터 전송을 즉각 멈춰야 됩니다. 왜냐면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전달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선로에는 전부 다 10V 차이로 꽉 차 있으니까 두 개의 신호가 겹친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 디텍션 해갖고 거기 있는 거 검출해 봐야, 그러니까 디텍션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검출해 봐야 다 깨진 데이터니까 그냥 즉각 멈춰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호스트에게 충돌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 충돌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지금 채널을 싹 비우는 거죠. 아무도 전송하지 마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 지금 충돌이 난 요놈하고 요놈 두 놈이 랜덤수를 만들어내. 자기 스스로. 뭐 1부터 뭐 65536까지 랜덤수를 만들어내. 그래갖고 그 랜덤수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지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송해요. 그게 불과 뭐 수초도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후에 보내는 거죠. 서로 랜덤수를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 딜레이 시간이 요 A와 요 호스트하고 요 호스트하고 랜덤 수가 동일한 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죠? 랜덤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랜덤 수를 만들어서 그 시간 후에 재전송을 합니다. 재전송을 하면 이제 얘 같은 경우, 요놈 같은 경우에 이제 재전송을 예를 들어서 얘는 1초 후, 얘는 뭐 한 10초 후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1초 후에 얘 재전송할 거 아니야? 그럼 사실 1초부터 10초 사이에 9초나 있는데 이게 무슨 대용량 데이터 전송하는 거 아니라면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웹하드나 이런 데서 막 수 기가 단위로 막 데이터를 다운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선로를 얘 혼자 다 점유를 해버리니까. 그건 딴 놈이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다운받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그 이외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랜덤 수를 만들어서 일정 시간 후에 재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콜리전 디텍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캐리어 센스 멀티플 억세스를 하는데 콜리전 디텍션을 통해서 충돌을 방지가 아니라 충돌이 나면 그걸 해결하는 거죠. 충돌을 방지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파이, 그러니까 무선 랜에서는요. CSMA CD가 아니라 CSMA CA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컬리전 어보이던스예요. 어보이던스는 뭐예요? 이거 회피죠, 회피. 요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충돌이 안 나게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충돌을 아예 회피시키는 거니까. 요놈 같은 경우는 컬리전 디텍션이니까 충돌이 난 이후에 어떤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요 CSM의 CD에 대한 얘기는 아마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맥 방식은 이제 우리 이전에 이제 CSMA CD를 공부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더넷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지금 얘기할 건 토큰링 방식을 공부할 겁니다. 이 토큰링 방식의 맥 방식은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이름도 토큰링입니다. 토큰링 방식의 랜에서 사용하는 멀티플 억세스 방식입니다. 요놈도 TDMA예요. 이제 넓은 범위의 CDMA, TDMA, FDMA 중에 하나로 구분하라고 한다면 저것도 이제 TDMA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토큰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큰은 뭐냐면
비어있는 프레임입니다. 토큰 비어있는 프레임 토큰. 여기서 이제 이 교수님께서 쓰시길 빈 패킷이라고 써놨거든요. 사실 패킷 아니고 프레임이죠.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2계층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패킷이 아니고 프레임인데, 이것처럼 이 네트워크를 하는 분들도 이 패킷하고 프레임을 막 혼동해서 쓰거나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면 저거는 빈 토큰은 패킷이 아니라 이제 프레임이죠. 프레임.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돌립니다. 근데 여기는 내용이 비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시계 방향으로 얘는 얘한테 보내고, 얘는 얘한테 보내고, 얘는 얘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토큰은 뭡니까? 토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토큰은 입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입장 권리.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버스를 탈 때는 버스 토큰이라는 거를 내고 탔어야 됐어요. 그 토큰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동그란 동전처럼 생긴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토큰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에 이 토큰을 버스의 안내양한테 지불을 하고 이 버스를 내렸어야 됐습니다. 옛날에는 탈 때는 그냥 막 탔어요. 내릴 때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호불이니까. 이 토큰을 지불을 했었어야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토큰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돌리다가 이걸 돌리던 중에 요 놈이, 요 호스트가 내가 데이터를 보낼 게 있어. 그러면은 토큰을 받았을 때 얘한테 안 보내고 이 빈 토큰에 내가 원하는 어떤 전송을 원하는 데이터를 이 빈 토큰에 실어. 그래갖고 돌려. 그럼 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걸 받겠죠, 토큰을. 그런 다음에 주소를 까보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까봐서 주소가, 목적지 주소가 내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아니야? 그럼 난 다시 넘겨 일로. 그럼 얘가 받아. 또 목적지 주소 맞는지 확인하고 내 거야. 그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얘는 빈 토큰을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상태, 처음 상태로 돌아온 거죠. 계속 토큰을 돌리던 상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방식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경쟁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앞서 CSMA CD 같은 경우에는 콜리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빨리 막 보냈어야 되잖아.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걸 재전송하는 형식으로 랜덤 시간을 지어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는데, 이거는 경쟁 방식인가요? 그건 경쟁 방식이 맞아요. CSM의 CD는. 근데 이거는 경쟁 방식이 아니죠. 예약이죠. 예약. 내가 토큰을 받으면 나는 데이터를 전송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균일한 확률로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라운드 로빈으로 계속 도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이 과거에 쓰이던 토큰링에서의 맥인 토큰링 방식의 토큰링 방식입니다. 이게 호스트들은 원형으로 연결을 하고 토큰이라는 빈 패킷이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하고 있다. 전송하려는 호스트가 있다면 빈 토큰을 가져와서 토큰의 주소와 데이터를 채운 후에 전송을 한다. 목적지 주소에 토큰이 도착하면 해당 호스트는 내용을 복사한 후에 계속 토큰을 전달하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제가 설명한 게 약간의 이제 좀 헷갈리게 오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약간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이제 토큰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토큰 여기다 이제 내 데이터를 채워서 보내갖고 요 목적지 호스트는 여기에 이제 프레임이 도달하면 내 데이터를 가져가고 이 토큰을 빈 토큰이 아니라 그대로 얘로 넘깁니다. 그대로. 그러면 이게 돌다 계속 돌다, 자기 거 아니니까 다 그냥 스킵하겠죠. 돌다 여기 도달하죠. 도달하면 얘가 이 내용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발신지 주소에 해당하는 호스트에 다시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거기 토큰에 있는 내용을 지웁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호스트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만 좀 다르고요. 그게 좀 제가 설명할 때 약간 뭐 일부 틀리게 한 게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토큰이 회전하여 처음 데이터를 보냈던 호스트에 돌아오면 해당 호스트는 토큰을 회수한 후 내용물을 지우고 빈 패킷, 이 빈 프레임이죠. 빈 토큰을 다시 옆으로 전송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 개의 호스트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 이게 이제 멀티플 액세스를 하는 경우죠. 다중 접속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예약이다, 예약. 토큰링에서는
경쟁을 하는 게 예약하는 게 아니라 예약을 통해서 충돌을 아예 원천적으로 회피를 시키는 거죠. 하나의 호스트가 데이터를 보내고 지운 후에 빈 토큰을 옆으로 전송한다. 즉 얘가 이제 다 한번 다 돌려갖고 얘한테 다시 돌아오면 얘가 이쪽으로 보낼 때는 데이터 지우고 보내는 거죠. 그럼 얘한테 이제 권리가 생기는 거죠. 얘도 보낼 거 없으면 또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얘한테 권리가 생기는 거고. 여러 개의 호스트들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보낼 데이터가 있을 때만 보내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2계층인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두 개로 부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다. 로지컬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 그 다음에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서브 레이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LLC는 뭐 하는 거다? 프레이밍하고, 두 번째 뭐다? 플로우 컨트롤하고, 세 번째 뭐다? 에러 컨트롤을 수행한다. 맥은 뭐 한다? 첫 번째 토폴로지. 뭐 이게 제가 순서는 바꿀 수도 있어요. 토폴로지,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태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이제 다중 접속이죠. 다중 접속. 다중 접속 방식을 뭘로 할 거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를 공부했습니다. 뭘 했냐면 랜 중에 여러 가지의 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더넷으로 다 통합되긴 했지만 랜이 있는데 이더넷이 있고요. ETHER, 이더넷, 그 다음에 토큰링, 요 두 가지를 공부한 거죠. 토큰링.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런 에러 컨트롤이나 플로우 컨트롤이나 프레이밍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차이가 없다. 다만 맥이 달라진다. 맥 같은 경우에 이더넷은 버스나 스타형이다. 스타형 토폴로지를 갖고 토큰링은 링 형태의 토폴로지를 갖는다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다중 접속 같은 경우에 이더넷은 CSMA, CD다. 그죠? 이건 경쟁형 맥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토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맥 방식도 이름이 토큰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약제다. 경쟁 방식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다중 접속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으면 이걸 이용해서 실제 프레임 이런 기능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의 필드들,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프로토콜을 분석한다는 것은 헤더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헤더, 2계층 헤더. 2계층 헤더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필드가 있는데 각 필드가 어떤 기능을 갖는 건지 이게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필드를 갖고 얘기할 거냐? 두 가지 얘기할 겁니다. 이더넷은 뭐 워낙에 유명한 거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DLC라는 네트워크를 할 겁니다. 요 두 가지. 왜 HDLC를 하게 되냐면요. 랜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가장 많이 쓰였던 랜과 비슷한 어떤 군의 네트워크의 대표예가 HDLC입니다. 이거 엄청 많이 쓰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게 다 걷어내졌죠. 다 이더넷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더넷이 됐든 토큰링이 됐든 모든 그런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들은 다 HDLC 기반입니다. HDLC에서 했던 프레임 구조에서 조금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변형을 해갖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HDLC가 네트워크 책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사실 HDLC 외에도 랜 이외의 데이터 규격은 되게 많아요. 랩이라는 것이 랩이나 랩B, 랩D, 랩F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엑스타 25라는 이건 이제 랜이 아니라 맨이거든요. 맨 엑스타 25. 엑스타 25라는 네트워크의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쓰였던 프로토콜입니다. 요 랩은 링크 액세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게 BDF가 생기면서 계속 개선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개발되었던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거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위에 또 ATM이라는 게 있습니다. Asynchronous Transfer Mode. 이거는 너무 유명한 프로토콜이에요. 이거 갖고 전공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광대역 서비스. 옛날에 이제 ISDN이라는 게 있었어요. ISDN. 이 ISDN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STN 있잖아요. PSTN에다가 플러스 PSDN을 첨가를 해서 이게 이제 ISDN이 되는 거죠. ISDN. 그래서 전화와 데이터 통신을 ISDN이라는 통합망으로
한꺼번에 서비스를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ISDN입니다. 근데 이게 광대역으로 바뀌어요. BISDN. BISDN, B는 브로드밴드예요.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저걸 광대역 ISD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통신 프로토콜인데, 통신 프로토콜이 아니라 통신망의 이름이에요. 저건 프로토콜이 아니라 통신망의 이름인데, 그게 이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음성하고를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이대로 전개가 안 됐죠. 왜 전개가 안 됐냐면 이 PSDN 자리를 뭐가 꿰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랜이 서로 인터커넥션된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 BISDN이나 이런 거 다 망했습니다. 이런 거 다 망했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BISDN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기술로서 우리 ATM이라는 방식이 제안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현되어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PPP라는 게 있습니다. PPP. PPP는 이거 뭐로 생각하면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이에요.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 PPP는 우리가 인터넷 접속할 때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헬리콥터가 지나가서. 자, PPP는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접속할 때 여러분의 집에서 ISP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건데요. ISP는 뭐 LG 인터넷이나 뭐 KT 인터넷 그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회사의 망에 접속을 할 때 PPP 프로토콜 같은 걸로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 대 점을 연결하는 1대1 통신 프로토콜인데요. 이게 뭐 기관망이나 뭐 이런 걸로 쓰이는 그런 프로토콜은 아니고요. 그냥 광대역 통신망이나 웬이나 아니면 다른 뭐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쓰는 그런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제 후반부에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요거 자세한 거는 고학년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프로토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HDLC라는 거, 요놈의 프레임 포맷을 공부를 하고요. 정리를 한번 하면 이겁니다. HDLC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에 대한 프레임의 형식, 프레임의 헤더의 형식 이런 것들을 두 개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먼저 HDLC 프레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링크계 레이어의 기능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HDLC는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이라는 어떤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이제 동기식 전송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 동기식 전송하고 비동기식 전송 얘기했었죠. 프레임의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게 동기식 전송. 그게 안 맞춰져 있고 막 그냥 보내는 사람이 보내고 싶을 때 막 보내는 비동기식 전송이 있는데요. HDLC는 동기식 전송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 방식의 전송을 사용합니다. 비트 방식이라는 게 이제 문자 방식하고 비트 방식이 있는데 사실 문자 방식은 거의 사용 안 한다고 그랬죠. 지금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이나 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문자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비트 방식의 전송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중복되는 어떤 그 플래그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비트 스토핑을 이용하겠죠. 좀 더 효율적이죠. 그죠?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그 다중화 방식 중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는 어느 한 놈 딱 지정해서 보내는 거고, 멀티캐스트는 여러 사람, 브로드캐스트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모두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레임에 어디에 녹아 있냐면 요 어드레스에 녹아 있습니다. 어드레스가 이제 목적지 주소를 여기다 이제 쓰게 될 거 아니에요. 쓰게 되면은 이 맥 주소 중에 특별히 이제 뭐 유니캐스트나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를 위한 주소들이 따로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신기에서 저 주소를 까봐서 내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주소가 있다면 거기 참여하는 사용자가 7명이에요. 7명이면 이제 유니캐스트면 그 7명한테 10개의 주소를 할당할 자, 주소가 10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주소가 이제 10개예요. 10개. 그 중에 이제 7개는 유니캐스트 주소야.
유니캐스트 주소. 그 다음에 한 개는 이제 멀티캐스트. 또 한 개는 뭐 예를 들어서 브로드캐스트. 뭐 이런 주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갖다가 이 어드레스에 써서 보낸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올 제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0000. 그러면은 0000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건 다 누구한테나 다 보내는 거니까 다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캐스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사용자마다 각각의 호스트마다 할당된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소가 들어오면 그냥 뭐 내 거니까 내 것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다 버리고. 얘가 그렇다는 거죠. 그죠? 멀티캐스트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중요한 건 이 주소의 형태를 보고 이게 나만 받으란 얘기인지 이 패킷을 이 프레임을 받는 모든 사람이 받으란 얘기인지 아니면 이 프레임을 몇몇의 사람만 받으란 얘기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 갖고 충분히 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어드레스 필드를 통해서 이걸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다음 이제 플로우 컨트롤이거든요. 슬라이딩 윈도우, 고백 앤 셀렉티브 리피트 모두를 지원한다. 자, 이 플로우 컨트롤도 그러면은 요 프레임상의 요 헤더 지금 보시면은 요 데이터를 제외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이 이제 헤더죠. 헤더. 이쪽은 이쪽도 이제 헤더인데요. 여기는 이제 프리엠블이고 이쪽은 포스트 엠블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은 요런 플로우 컨트롤은 어디서 지원하냐면 요 컨트롤 비트 여기서 지원합니다. 여기에 시퀀스 넘버,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 에크 넘버 이런 것들을 저 컨트롤 비트에 적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걸 통해서 플로우 컨트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에러 컨트롤은 어디서 수행하느냐? 요 CRC 16짜리 프레임 체크 시퀀스 FCS 그게 여기 있네요. 여기 CRC 16을 여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쪽 앞쪽에 있는 데이터들의 어떤 데이터 무결성을 지원을 하는 거죠. 문제가 없는지 에러를 갖다가 체크를 해서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플로우 컨트롤을 통해서 재전송을 요구를 하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HDD 프레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만 우리가 네트워크로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제어 정보나 관리 정보 이런 것들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그래야 네트워크가 계속 어댑티브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트롤 비트의 어떤 특정 비트를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보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감시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비번호 프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자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제어 정보 이런 것들을 전송하는 그런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감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제어 정보만 있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들끼리 이제 제어 정보만 보내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피기배킹을 하지 않고 에크만 시행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제어 정보만을 포함한 거죠. 그죠? 피기배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지 않잖아요. 그럼 에크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비번호 프레임이라고 해서 링크 관리 정보, 지들끼리 데이터 막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교환하는데 그 데이터가 실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관리에 관한 정보들을 자기네들끼리 교환하면서 네트워크의 어떤 그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프레임들을 보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비번호 프레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 앞에 플래그, 이 뒤에 플래그는 뭐겠어요?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더넷 프레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레임 구조부터 좀 먼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레임블이 있어요. 프레임블은 7개의 바이트를 전송을 하는데 이게 이제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10, 10, 그 다음에 10, 10 반복되는 걸 총 7번. 그래갖고 이제 7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이 프레임블을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 이건 물리계층에서 이 뒤에 있는 데이터를 검출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해서 물리계층에서 이 뒤에 있는 데이터를 1010 데이터를 검출하기 위해서 처음에 뭐랄까 그 물리계층의 송수신기를 튜닝한다고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튜닝하기 위해서 이 7개의 바이트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입니다. 이건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 그러니까 프레임의 시작을 나눠주는 그런 필드가 되겠습니다. 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바이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정해진 어떤 패턴이 들어가겠죠.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도. 그런데 이제 이 SFD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했던 그 플래그 있죠. 플래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 자, 그러면 뒤에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end frame delimiter 이렇게 되겠죠? 이거 없어요, 뒤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가변 길인데 그 길이를 랭스를 여기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랭스를 까보면 여기가 어디서 끝날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end frame delimiter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더넷에서는 start frame delimiter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 어드레스 들어옵니다. 여기 소스 어드레스 들어옵니다. 그게 6바이트씩 존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맥 어드레스는 6바이트죠. 그래서 6바이트의 목적지 어드레스와 스타트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 스타트가 아니라 소스 어드레스를 여기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랭스가 있죠. 랭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바이트 단위의 길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트 단위의 길이. 요 데이터하고 패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패딩이라는 말이 왜 들어와 있냐면, 기본적으로 요거의 길이가 46바이트보다는 길어야 돼요. 그거를 미니멈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46바이트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억지로 뒤에다가 뭐 0을 붙이든지 1을 붙이든지 해서 46바이트로 맞춥니다. 그죠? 그래서 46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0이 아니라 46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 패딩이란 말이 들어온 겁니다. 46보다 작을 경우에 그 뒤에 걸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1500바이트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여기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end frame delimiter가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체크 시퀀스 들어갑니다. 이게 4바이트이기 때문에 이건 보나마나 CRC 32겠죠. 16이 아니라 4바이트니까.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에러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말들 대충 설명했으니까 여기 있는 말들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프리앰블 필드는 8바이트다. 프리앰블은 7바이트인데 1010 반복되는 것을 7번 반복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물리계층에서 송수신기를 튜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SFD, Start Frame Delimiter는 1바이트인데 프레임이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게 플래그랑 같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Destination address랑 source address, 목적지 주소랑 이제 송신지 주소를 갖다가 적게 됩니다. 맥 주소죠. 다음 length type 필드는 2바이트인데요.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길이를 적게 되어 있고요. 이더넷 프레임의 최소는 64바이트. 아까 제가 이게 46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64바이트가 됩니까? 46에다가 요 앞에 있는 거 더해야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숫자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46이면은 6이 12, 14, 50, 64. 여기까지 요 FCS까지 해서 64예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요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더넷 프레임의 최소 길이는 64바이트에서 최대 1518바이트로 한정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게 46에서 1500까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세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500보다 그러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타입으로 해석된다.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건 몰라도 되고요. 데이터하고 패딩인데 패딩은 최대 이제 요 데이터 패딩은 1500바이트까지만 가능하죠. 그죠? 18바이트는 그 이외의 데스티네이션, 소스, 랭스, 뭐 FCS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LLC 계층에서 받은 LLC 프레임이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46바이트보다 작을 경우에는 패딩을 붙여서 46바이트로 맞춘다. 전체는 64다. 그죠? 프레임이 언제 끝날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스트앰블 없다. 여기 아까 엔드 프레임 딜리미터라는 거 뭐 그런 용어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은데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냥 제가 쓴 말입니다. 저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 FCS 필드는 CRC 32 4바이트짜리 사용해서 에러 컨트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선 특별히 그럼 플로우 컨트롤이 없네요. 플로우 컨트롤 하는 게 왜 없죠? 플로우 컨트롤? 네, 이더넷은 플로우 컨트롤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비연결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플로우 컨트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컨트롤과 관련된 어떤 필드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이더넷 프레임까지 해서 모든 내용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토콜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랜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거의 이제 한 챕터가 더 남기는 했는데 그건 이제 무선 전송이나 이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걸 더 얘기를 하면 이 계층에 대한 건 다 끝나요. 그러면은 랜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 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챕터 9장부터 이건 7장인데 8장까지 다 하고 나면 9장부터는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